현명한 투자를 위한 시간 투자업 코너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기업 동향과 기업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이총희 회계사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그 경제 안팎에 굵직한 뉴스들 참 많았어요. 네.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MZ 세대가 기업 노조의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다.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MZ 세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자님은 MZ 세대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나요? 잘 뭐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신세대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MZ 세대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것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네, 저는 MZ 세대가 맞긴 맞고요. 사실 그렇군요. 이게 M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네, 그래서 8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생 이걸 약간 좀 넓게 묶어서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예. 이 Z세대는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생, 2000년대 초반생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Z는 아니지만 이제 M에는 해당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30대와 20대도 생각 차이가 되게 크고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Z세대와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MZ 세대 내에서도 M과 Z가 약간 다릅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좀 제가 좀 이해를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MZ 노조가 생기고 있다. 이거 신조어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서로 미루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그 기존에 우리 노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들이 이제 결성이 되고 그래서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의 그 제조업 업체 중심으로 됐고 그렇죠. 조립 생산 라인에서도 그리고 그 분들. 가입도 보면은 그 생산직 중심으로 가입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MZ 노조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 사무직으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예.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요. 예. 그 출발이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네. SK 하이닉스에 예. 최태원 회장이 그때 갔는데 젊은 사원들이 피켓팅을 했대요. 예. 그 이유가 성과급에 불만이 있다라는 뜻을 표현을 한번 했는데 투자업에서 다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때 저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것을 계기로 각 여러 대기업마다 예. 뭔가 본인들이 그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의 성과를 잘 냈고 예. 근데 그 기업의 성과를 좀 우리 젊은 세대까지 같이 향유해야 되는데 예. 이게 향유가 안 된다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생산직들만 생산직들만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위에 있는 뭐 임원들이나 재벌 총수들은 예. 막 성과급으로 막 몇십억, 몇백억을 받아가고 네. 그리고 그게 증가율이 막 되게 커요. 어허. 작년 대비 뭐 재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생기면서 이게 일종의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다른 기업으로도 이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예, 뭐 IT 기업들도 사실 이제 노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최근에 이제 IT 업종에서 급여가 많이 오르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뭐 사무직 노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직 쪽에 워낙 파워가 강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약간 사무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냥 사실 똑같이 성과를 나누는데 이런 거는 과연 공정하냐? 그러니까 이게 기여한 만큼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군요.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아까 IT 기업 얘기하셨는데요. IT 기업의 사무직들하고 대립되는 항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개발직인가요? 예, 뭐 IT 기업은 근데 원래 뭐 거긴 생산직 노조가 있던 게 아니라 IT 기업은 이제 새로 이제 노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직 그 개발자들하고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 워낙 이런 IT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공정하게 과연 배분이 됐는가? 자기들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사무직 쪽에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긴 뭐 기존의 노조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굉장히 대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문제도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가 또 기사에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금호타이어가 5천 명이 임직원이 있는데 3,500명이 생산직이고 1,500명이 사무직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30%가 사무직인데 이 사무직들은 지금까지 그 임금 협상이나 이렇게 할 때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예. 대신 그 경력금 차원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사무직은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 노조에서 우리 따로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해서 지금 금호타이어도 이렇게 새롭게 사무직 노조를 만들고 있는 예.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의 역사를 보면은 예. 옛날에는 이렇게 한 회사에 노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옛날 노동법 그랬죠. 그랬죠. 복수 노조 허용 안 허용이 했으니까. 안 됐죠. 네. 그래서 그 어용 노조를 만들었죠. 예. 우리가 어용 노조라는 회사 측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뭐 다반사였어요. 예, 그 뭐 어용 노조를 깨고 이제 민주 노조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노동 그 노조들이 결성된 여러 그 뭐 투쟁의 이제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예. 게 쭉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존의 이 생산직 중심의 노조보다는 노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이 젊은 세대들이 사무직 노조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양상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진짜 이 현장에서는 예. 또 노조가 두 개가 생기다 보면 노조끼리 갈등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네. 특히나 지금 저는 이 현재의 이 MZ 세대라는 것도 결국 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나이 더 드신 생산직 오래 근무했던 분들과 예. 지금 신입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젊은 세대들 간에 예. 뭔가의 불공정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대립할 수도 있는 네. 뭐 일종의 세대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도 돼요. 현장에서 갈등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사실 노조 내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간간히 들립니다. 예. 예, 잔업 특근을 잘 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노동자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신규 노동자, 신세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뽑는 인원이 달라서 저는 사실 이런 영향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그렇습니까? 많이 뽑아서 이제 사실은 연공서열대로 가고 위에서 일을 좀 안 해도 뭐 밑에서 새로 많이 들어오면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약간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위에 올라간 분들은 별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다 떠넘기는데 예. 본인은 일을 엄청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하. 근데 옛날에는 그걸 여러 명이 나눈다면 지금 이제 혼자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신입을 한두 명밖에 안 뽑아주니까. 네. 그럼 내가 고생했으면 나한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항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역 피라미드라는 왜곡된 구조에 예. 조직 피해도 구조의 있을 수 변화도 있다. 생기니까요. 네. 이렇게 노조가 갈라지면은 이제 여러 개란 말입니다. 예. 사무직 노조, MZ 노조, 또 생산직 기존의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사측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아지는 겁니까? 불리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때 예.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기 편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출발이 어용 노조는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사측이 더 자신 편 들어주는 좀 더 그 사람 수가 많은 예. 그런 노조를 이렇게 끌어들인다면 뭐 항상 그 주요 또 교섭권은 또 그 숫자로 따져가지고 큰 노조에게 주는 경우 그 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 또 회사가 또 그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그 노동 문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분법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MZ 노조가 이렇게 생기면은 노조 문화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구도가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체 행동부터 시작해서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예. 근데 이 MZ 세대도 사실 지금 이제 MZ 세대인 거지만 뭐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MZ 세대가 이제 노조에서 소수자고 이러기 때문에 뭐 새롭게 만들고 또 기존 분들과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또 이 친구들도 이제 같이 뭔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함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봐도 그렇지만 뭐 2030에 대해서 이럴 때는 뭐 어떤 뭐 보수라고 하고 이럴 때는 진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력도 가능하고 경쟁도 가능하다. 노조들끼리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임금 협상, 단체 행동, 여러 노조 문화의 변화가 예상되니까요. 투자자들께서도 이 대목은 꼭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주자였죠. 단체 급식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그럼 그동안에 경쟁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좀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이게 단체 급식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회사에 우리 가면은 점심 저녁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 그 구내식당에 음식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직영하지 않고 요즘은 다 이제 그렇게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고, 그 외부 업체에 맡겼을 때 그 외부 업체를 알고 보니까 다 삼성의 계열사, 뭐 LG의 친족 회사.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이미 거기에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 거래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말씀드리면은 삼성의 이제 웰스토리라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삼성 에버랜드의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 하면은 놀이동산만 생각하시는데 놀이동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 단체 급식업과 그다음에 그 건설과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이 회사 내부의 사업 부분은. 근데 이제 이게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을 받으니까 삼성 그룹에서 이제 그 단체 급식업만 분사를 시켜서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삼성 그룹의 전체적으로 엄청난 그 일감을 몰아줘서 혜택을 받고 있고, 이 혜택은 전국적으로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 일가, 부회장 일가가 누리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에만 1년 동안 4,400억 원의 매출을 했고요.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7,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이야, 엄청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7천억이 넘는 게 밥값 아닙니까? 밥값으로. 밥값을 갖다가 계열사에 몰아줬는데 7천억을 벌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시장이 한 4조 3천억을 봅니다. 단체 급식업이. 우리나라 전체? 근데 그 중에 80%를 5대 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삼성 웰스토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오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원래 이제 LG 그룹 소속이었습니다. LG 유통에서 분사를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LG의 창업적인 구인혜 회장의 이제 삼남인 구자학이라는 분의 이제 자녀들이 지금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데, 이 회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한 1,800억 수준의 그 기업 매출이 그 계열사로부터 나오는. 그렇군요. 상황. 주로 LG 계열사, LG나 그렇죠. LS 그룹. 급식을 제공해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억 넘게 벌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인데, 이건 현대백화점 계열사인데요. 그룹에 여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본인의 그룹까지 포함해서 이 범현대그룹의 단체 급식을 다 일감을 몰아받았어요. 그래서 얻은 매출액이 한 4,700억 정도. 4,700억. 이거 뭐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단체 급식업이 진짜 그 큰 시장이고요.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대기업들이 주로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보니까 CJ 프레시웨이 10.9%, 신세계푸드 7.0% 이렇게 해서 앞서 얘기한 세 개 업체와 합쳐서 상위 5대 업체가 80%의 우리나라 장악하고 이런 어떤 그 시장의 80%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단체 급식 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기업이 나서 가지고 다 장악해 버리는 겁니까, 이거? 뭐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런 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공장이나 뭐 그런 연구소, 사무실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식사를
제공하고 사실 예전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 뭐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걸 얘기하잖아요. 가족이라고 본 네.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기업들이 다 같은 식구다라고 할 때 뭐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뭐 그래서 성주역 창업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밥을 뭐 회사가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기업 급식이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고 그게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예. 예, 우리 직원들 밥은 내가 그렇지. 줘야지 예. 이런 거. 예. 그런데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분업도 해야 되고 회사들이 커지니까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별도의 회사가 생겨서 예. 이게 이제 영리 사업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었는데 예. 나중에 가니까 이제 급식이 됐잖아요, 학교도. 그러니까 이제 급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시장이 생기고 뭔가 대형화가 되고 이러면서 예. 예, 이런 급식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은 자기 계열사들한테 이것들을 이제 맡겨서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외부로 생기지 않고 뭐 경쟁이 되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짬짬이로 수익 계약으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하. 대기업 중심의 이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취사병 뽑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군부대 그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맞아요. 이렇게 예. 식당도 하고 그러는데 예. 안 들어오려 그래요 업체들이. 음. 이제 군대는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 네, 힘들잖아요. 있고. 이렇게 예. 운송하기가.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밥을 주던 체제에서 다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거의 다 변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변했을 때 결국은 자기네 계열사에게만 일감을 주거나 네. 또는 이제 계열사가 아니어도 친족 기업에다가 이렇게 일감을 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이제 남겼던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 수의계약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경쟁 입찰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바뀝니까? 공정위가요. 예. 이거를 2017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왔고 예. 근데 이게 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규제할 수는 없어서 예. 이번에 공정위가 8개 기업 대기업을 동참시켜서 예. 그 기업의 구내 식당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일감을 예. 개방하자. 아.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계열사나 친족 기업만 거래하지 말고 예. 이걸 이제 경쟁 입찰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생 협약 차원에서 공정위가 이끌어냈습니다. 그거 잘된 일 아닙니까? 예, 공정위가 굉장히 큰 일을 했고요. 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대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굉장히 만연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의 일감을 개방해서 예.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소 중견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딱 입찰하려고 보니까 이 큰 공장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뭐 10,000명, 20,000명 이거 그렇죠. 보통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중소기업들 약간 경험이 없잖아요. 예.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경쟁 입찰로 바뀌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또 이제 이 시장을 또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생길 거고 네. 당장은 뭐 규모를 감당할 만큼 하는 그런 중소업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예, 서서히 이제 그러면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끝까지 판단님이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끝까지 판단님은 이게 기자 출신이신가? 닉네임이 아주 예, 그 급식의 질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당연히 그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서 가격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결국은 음식의 질을 식사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뭔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왜 공정위가 이렇게 옮겨오도록 노력을 했냐? 예. 이게 결국은 불공정하다는 문제예요. 결국은 계열사끼리만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네. 다른 업체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점을 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질이 보장되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단체 급식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아라마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예. 프랑스의 소덱스, 영국의 콤파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예.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를 못해요. 아하. 대기업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냐? 못 크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일가만 그 정도 적정하게 먹고 사는 정도로만 하니까. 오히려 그게 품질 저하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서로 오히려 나눠먹는 문화. 경쟁을 시키면은 뭐 예. 가격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품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중견의 급식 업체들이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예. 아니면 또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이 했던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예.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뭔가 이제 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오르나 품질이 떨어지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부터 코로나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어차피 이 시장은 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 입찰로 바뀌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적절한 시기냐.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데 설령 경쟁으로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참여하겠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그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러면 예. 회사의 뭐 매출이 줄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들은 다 재택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삼성 웰스토리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출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삼성그룹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예. 삼성그룹은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삼성이나 이런 쪽은 딱히 이게 뭐 매출이 많이 감소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개방해서 뭐 오히려 중소업체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새로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일을 해보면 뭔가 일을 하나 따면 사실 뭐 네임밸류가 있으면 방심해서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데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예. 중소업체나 이런 데들은 들어갔다가 직원들이 약간 불만이 생긴 거나 맛이 없다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에 민감해요. 예. 미식가가 많죠. 예. 아유 뭐 그건 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해야지 또 위생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몇 번 사건도 있었죠, 사실.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단체 급식을 하다가 CJ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이쪽 식자재업과 이쪽 단체 급식업에 그 특화해서 사업을 많이 펼쳤었어요. 그러다가 네. 예전에 이제 2006년도에 한번 그 식중독 사고가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해라. 예. 라고 해서 또 제도가 바뀌었고요. 예. 뭐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급식은 이제 좀 시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예. 뭐 주로 이제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단체 급식을 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장이 커져서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들이 성장해왔던 배경이 됩니다. 예. 어떤 그 위생 문제도 그렇고 유착되는 사례는 혹시 없었습니까?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최 의원님이 그 급식 열사시거든요. 그 예. 경험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 예. 시민감사관을 잠시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모 고등학교에 급식이 되게 안 좋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를 나갔었어요, 교육청에서. 예. 근데 이 급식을 가지고서 업체들이 그러니까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뭐 학교에 담당하는 직원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거기에 영양사들을 예. 자신들의 식자재가 계속 납품되게 하려고 뭐 이제 뭐 하여튼 뒷돈을 주는 거죠, 리베이트를. 그래서 뭐 이제 상품권을 준다거나 막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제가 갔던 곳은 오히려 이제 그때 제가 뭘 밝혀냈냐면 식용유를 예. 원래 튀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버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식용유를 10통 샀다고 해놓고는 6통은 빼서 팔아먹고 그 뒷돈을 챙겼던 예. 그런 걸 제가 밝혀내가지고 예. 한때 이제 굉장히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언론에 뭐 여러 번 주목 받으셨네. 네, 뭐 네. 아무튼 활약을 이제- 너무 많이 하셔서.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학교 급식도 이런 부분들 직영한다고 해서 또 100%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잘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투명해야 품질도 보장이 되고 질도 높아지고 또 위생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런 어떤 업체들에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삼성 웰스토리나 아오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회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회사들 뭐 그린푸드라든가 프레시에이, 신세계푸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들이 이제 기존의 1, 2 업체인 뭐 웰스토리나 아오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막 잘 되지 않고 대주주의 입김에 좌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 최 의원님. 저는 이번에 그 8개 이제 기업 어떻게 보면 그룹이 같이 이런 상생 협약을 하게 됐는데 네.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만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네.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삼성도 좀 삼성그룹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 말고 또 재벌 대그룹 중에 하나 들어가는 곳이 하나 호텔 리조트인데요. 예. 여기는 이번에 그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허. 좀 하나그룹도 이런 걸 같이 동참해주면 좋겠다. 예. 이게 결국은 상생 협약,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모양이고 이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ESG 경영의 예. 한 부분이다라고 예. 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재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에 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이거 방송 끝나니까 이제 네. 그거 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온 업체가 있고 아직도 수의 계약으로 가는 업체가 남아 있다 이거지? 그렇죠. 아이, 그건 좀 그러네. 아니, 공정위가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지 왜 남겨둡니까 그거? 뭔가 또 다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상생 알겠습니다. 협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기업이 남았는지 투자자들이 유념해서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총희 회계사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한 투자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